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전남 목포에서는 한 남성 시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발언을 다른 동료 의원들이 듣고도 묵인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시의회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모 의원의 성희롱 발언은 지난달 17일 2차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여성 의원 앞에 직각으로 세워진 마이크를 바라보며 내뱉은 말이 화근이 된 겁니다. 여성 의원은 당시 김 의원의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 김 의원의 성희롱이 지난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됐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떠난 해외 연수 현장에선 이 김 의원의 노골적인 표현 때문에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다는 겁니다. 비좁은 버스에서 통로를 지나다가 서로 몸이 닿은 상황에서 당시 김 의원이 한 말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의 성희롱 논란은 단순히 개인이 아닌 전체 의원의 문제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를 빗댄 발언이 있던 날은 현장의 다른 예결위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외 연수 현장에선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을 다른 의원들이 듣고 박장대소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언론에서 동료 의원들의 묵인이 있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자 목포시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김효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동료 의원이 성희롱을 묵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수에서 동료 의원들이 성희롱 발언을 전혀 듣지 못했냐는 질문엔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도 같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다른 의원들 어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자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모 의원의 당적을 박탈했습니다. 현재 목포시의회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여성 의원은 모두 4명.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여성 의원의 인권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뚜렷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여성 의원님의 어떻게 보면 인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답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준비를 해가서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과 관련해 허석 시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허 시장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성정환 기자입니다. 허석 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단상 앞에 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근본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논란이 관계 법령 착오 해석 및 업무 미숙 등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보여지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임명권자인 순천시장에게 있음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그동안 시민들에게 혼란 등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감사원 통보 내용이 의무사항인지 자치단체장 재량인지 법률 전문가마다 해석이 달라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해당 센터장의 자원봉사 경력 기관이 순천시에 등록된 봉사단체가 아닌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채용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허 시장은 센터장의 사직서 제출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사과 요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그 의견들을 시간이 좀 걸렸지만 존중하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정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진정성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풀뿌리 자치 행정을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천시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을 위해 근본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이사회를 꾸려 올해 안에 신임 센터장을 선임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종환입니다. 광양환경단체가 광양만권 대기질을 직접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여수산단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수치 조작 사건이 발생한 만큼 더 이상 기업이 발표하는 환경 수치를 신뢰하지 못해 진행된 건데요. 광양만권 초미세먼지 속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를 최대 80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지역 환경단체인 광양만 녹색연합 그리고 광양제철소 환경오염 개선 시민 공동대응이 발표한 초미세먼지 분석 결과서입니다.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광양만권 7개 지역을 측정해서 대전대학교 환경모니터링 연구실에 의뢰 분석한 내용입니다. 5월 22일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로 3, 4기 재송풍 작업이 시작됐는데 같은 날인 22일 낮 1시에 여수 묘도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 초당 제곱미터당 9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습니다. 5월 23일에는 경남 하동 지역이 초당 제곱미터당 77 마이크로그램, 24일은 여수 묘도, 경남 하동, 남해 모두 기준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 속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여수 묘도와 남해, 하동 지역의 중금속 수치가 매우 높게 확인됐습니다. 중금속 중에서도 철 성분은 기준치의 80배를 초과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교수는 이처럼 초미세 입자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지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철 성분이 인위적인 배출원에서 배출됐을 경우 크기가 아주 작은, 그러니까 많은 경우 나노 입자로 존재할 가능성이 많고, 이 나노 입자들은 그 성분이 뭐냐에 관계없이 그 크기 때문에 매우 큰 독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순환기 질환,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까지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런 보고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위험하죠. 광양과 순천 지역 초미세먼지 중금속 농도도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환경단체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재송풍 날짜에 따라 광양만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졌고 초미세먼지 속 중금속 수치까지 높게 나타났다며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전라남도와 지자체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총 먼지의 거의 반을 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이나 납, 아연 등의 어떤 성분들이 매우 높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광양제철 산단이나 아니면 그 광양시가 좀 대책을 마련해서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광양만권의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되어 있지만 중금속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정 유해물질과 중금속 수치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군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방부가 전문계 고등학교를 통해 전문부사관을 육성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인데요. 장흥 정남진 산업고등학교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군 특성화고에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흥의 한 전문계 고등학교. 방학인데도 학교 안이 시끄럽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학생들의 실습이 한창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전문기술 부사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지금 자동차랑 배우고 있는데 배워서 기술 부사관으로 하려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 전차, 기관 특공 부사관 이런 걸로 보낸다 해서 일단 둘 다 열심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차체 수리 기능반 그리고 학교에서 자동차 정비 등등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고 선정된 군 특성화고 기갑 조종병이니까 기갑에 대한 것도 미리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남진 산업고등학교가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으로 국방부 지원 사업인 군 특성화고로 선정됐습니다. 분야도 기갑 조종 부사관 육성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학교는 매년 국방부로부터
연간 1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에게는 1인당 연간 장학금 50만 원과 피복비와 실습비 110만 원이 함께 주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기계 자동차과 2개 반 가운데 1개 반이 대상이며 현재 2학년인 학생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2학년 학생의 경우 내년부터 1년간 기술교육은 물론 청소년 리더십 과정 등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입대해 전문화사로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3년간의 의무 복무 중 학비가 지원되고 EMU 대학에 진학해 전문 학사나 학사학위 취득도 할 수 있어 안정적 취업과 병역 문제, 대학 진학까지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 전역 후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장기 부사관이 되거나 방위산업체 취업도 가능합니다. 이번 선정으로 학교도 큰 고민을 덜었습니다.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학급 편성까지 조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하고 병역과 취업 및 진로 진학의 확실한 꿈을 심어주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남에선 처음으로 군 특성화고에 선정된 정남진 산업고등학교. 농촌학교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동물영화제는 주제가 확대되고 경쟁 부문이 새로 생겨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하반기 주요 행사들을 정리했습니다. 성종환 기자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동물영화제가 다음 달 22일부터 5일 동안 순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해피 애니멀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7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특히 올해는 동물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태까지 주제를 넓혀 공존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단편 경쟁 부문을 신설해 예심을 통과한 영화 10편을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 애니메이션 21편이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음에 커서 자기의 꿈을 갖는데 이 순천에서 본 영화들이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영화제는 그런 준비하는, 투자하는 그런 영화제로,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는 영화제로 올해 영화제를 준비했습니다. 홍보대사는 아이돌 그룹 엑소의 수호가 위촉됐습니다. 24일 기자회견에는 SNS 조회수가 5만여 건을 넘겨 영화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해 동물영화제는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기부금 불법 사용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는 등 홍역을 치렀습니다. 순천시는 영화제를 검토한 결과 폐지하기보다 유지해 차별화된 문화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존폐를 논의는 하겠지만 실무 책임자로서는 이 영화제가 아이들한테 참 좋은 효과가 있는 영화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 속에서 깊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하반기 순천에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8월에는 문화의 거리와 옥천변 인근에서 순천문화제 야행이 열립니다. 9월에는 순천만 국제교영학 축제와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10월에는 순천의 전통을 확인하는 팔마 문화제와 나간읍성 민속축제가 마련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순천 방문회와 시승격 70주년을 맞은 순천시. 다양한 축제를 만끽하려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남의 새로운 천년 비전으로 제시한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보다 확장하고 구체화하는 데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실국장 정책 토론을 통해 지난 12일 대통령 행사에서 정부와 도민에게 보고한 전남의 미래 비전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 준비가 잘 됐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프로젝트 실행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투어, 바이오, 트랜스포트, 시티 등 5대 프로젝트를 우선 제시했지만 이외에도 전남에는 블루 자원이 많은 만큼 실국별로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닥터 헬기 계류장이 신안군 아페읍에 조성됐습니다. 응급의료 전용인 닥터 헬기의 계류장은 18억 원을 들여 지난 1월 공사를 시작해 지상 2층 규모로 준공됐습니다.
일명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는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 18종을 갖추고 있으며 모두 4명이 탑승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동안 닥터 헬기는 목포에서 운항해왔으며 섬 지역 1,800여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섬 지역의 경관숲을 조성해 미래 블루오션 관광자원으로 개발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사업의 최종 용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64개소에 4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3천여 헥타르의 숲을 영광에서부터 광양까지 15개 시군과 함께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신안을 중심으로 다도해권에는 사계절 꽃피는 숲을 조성해 꽃섬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성과 장흥, 강진을 중심으로 한 남도문화권에는 남도의 삶이 담긴 숲을, 여수와 광양을 중심으로 한 한려수도권에는 해양 레포츠 숲을 각각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통한 사망자 수 감축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25일 도청 서재피실에서 지역 안전지수 개선 상반기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안전사고와 자연재해, 교통사고와 자살, 감염병 등 분야별 안전등급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남 지역 사망자는 총 17,0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1,000여 명이 자살과 교통사고, 감염병과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안전 취약계층 보호 활동 강화는 물론 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사망자 수 1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전남 지역 가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전라남도는 도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9년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을 0.43% 인상하고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4개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 비용은 1메가주울당 평균 2.0818원으로 전년보다 0.0651원, 3.23%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도매 공급 비용을 합산해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게 될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전년보다 0.43%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상 요인은 2020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올 들어 한반도로 북상한 첫 태풍 다나스는 해상에서 소멸됐지만 전남 곳곳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여수, 강진, 해남 등 농경지가 침수되고 완도에선 주택이 물에 잠기며 순천에서도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발생하는 이유와 특징, 올여름 태풍 전망 등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종택 목포기상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다행히 조기 소멸되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먼저 이 태풍 다나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제5 태풍 다나스는 장마전선과 겹치면서 남해안 일부 지방에 농경지 침수라든지 가일나무의 그 낙가라든지 그런 비 피해가 발생을 했지만은 다행히 태풍이 진도 서쪽 해상을 통과하면서 급격히 약화되어 바람에 의한 큰 피해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태풍을 예보하는 과정에서 경로 변동이라든지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 미국과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중부지방으로 우리나라 중부지방으로 간통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기상청은 전남 해안으로 상륙을 해서 포항 근처를 통과해서 동해안으로 진출할 것으로 그렇게 예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태풍 예보는 우리나라 기상청이 일본과 미국 기상청보다 더 정확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상 예보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정확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태풍이 조기 소멸된 원인은 뭡니까? 네, 태풍은 수온이 높은 바다로부터 수증기하고 열 용량을 공급받아서 세력을 키웁니다.
태풍이 발달할 때는 회전하는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것이 중심축입니다. 그 이제 태풍의 중심에 눈이라고 하는데 그 눈이 발달을 해서 뚜렷하게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나라 쪽으로 고위도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태풍 5호 태풍 다나스의 경우는 지난 16일 이제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해서 발생 초기에도 세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의 눈조차도 만들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고위도 쪽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통과하면서 제주도 해상을 통과하면서 남해안으로 이제 남해안하고 서해안 쪽으로 접근했죠. 그렇지만은 남해안하고 서해안 쪽이 해안 쪽이 그 수온이 평년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그 낮은 수온 지역을 통과하면서 또한 그 북서쪽으로부터 대기 상층에서 북서쪽으로부터 찬고기가 겹치면서 태풍이 세력이 약화되고 태풍으로서의 생명을 다하고 열대 제압부로 이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네, 발생 초기부터 세력이 약했고 제주도를 통과하면서 태풍이 급속도로 소멸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태풍은 좀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이유는 뭡니까? 네, 모든 날씨 예보는 그 모델이 1차적으로 이제 예보를 하는데요. 그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정확도는 관측 자료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즉 뭐냐면은 관측 자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리고 관측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그 예측하는 모델의 정확도는 판가름이 나는데요. 특히 이제 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육상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육상보다 관측 지점이 얼마 없고 관측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태풍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의 그 정확도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리가 태풍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몇 시간, 단시간의 예측 정보보다도 내일이라든지 모레 장시간의 예측 정보는 항상 오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수면의 온도도 변화하고 주변의 대기에 주변의 기압 배치 등이 이제 수시로 이제 변동하기 때문에 태풍 예보는 전 세계적으로 정확도가 좀 낮은 편이고 태풍 예보는 이제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온도 변화가 됐고 또 주변의 기압 배치 등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정확도가 좀 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처럼 태풍이 발생하는 원인은 뭡니까? 태풍은 그 남이 북이 5도 이상인 지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26도에서 27도 이상이고 대기 중에 소용돌이가 이렇게 돌아가는 소용돌이가 존재할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요. 적도 지방이 남극이라든지 북극 지방보다 태양열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이 전 지구적으로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전 지구적으로 열적 불균형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런 열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에 따뜻한 그 공기가 바다로부터 이제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태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상 기후나 뭐 폭염, 온난화 이런 것들도 태풍에 영향이 좀 미칩니까? 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는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예년보다 그 더위, 심한 폭염이 지속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와 더불어서 해상에서도 바다의 수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아니, 수온이 오르게 되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수온이 오르게 되는데 이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해양의 대기 조건, 소용돌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일치하게 되면은 태풍의 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태풍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온이 높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태풍이 진행하면서 수온이 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수온이 높은 지역을 통과할 때는 그 지역에 그 연용량이라든지 고수온을 영향을 받아서 태풍의 강도가 점차 이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이면서 고수온 지역을 통과로 인해 태풍의 강도가 좀 높아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태풍이 좀 지나가고 나면 더위가 한풀 꺾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이번 지난주에 이제 태풍이 저희 쪽에 이제 접근하면서 많은 비와 그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비와 강한 바람 때문에 대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간은 이제 더위를 이제 우리가 식혀줄 수 있겠지만은 여름철 7, 8월은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은 기단이 그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위가 이제 곧 찾아오고, 아울러서 이제 장마가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장마가 본격적으로 종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네, 태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더위가 식혀질 수 있지만 장마가 끝난 뒤에 무더위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번 다나스는 소형 태풍이라고 하는데 태풍 종류나 기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태풍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발생 지역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강풍 반경이 얼마만큼 미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마지막으로 태풍의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먼저 이제 발생 지역에 따라서 분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즉 그 북태평양 지역에서는 태풍이라고 하고, 그리고 남반구라든지 인도양 지역에서는 사이클론, 그리고 북중미라든지 북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풍 반경에 따라서 분류는 15m 이상, 초속 15m 이상의 강풍 반경이 얼마만큼 미치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300km 미만일 때는 소형 태풍, 300km 이상 500km 미만일 때는 중형 태풍, 그리고 500km 이상 800km 미만일 때는 대형 태풍, 800km 이상일 때는 초대형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나스는 이제 소형 태풍에 들어가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태풍 중심 부근에 최대 풍속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최대 풍속이 17m 이상 14m 이하일 때는 17m에서 24m까지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약한 태풍이라고 했어요. 근데 금년부터는 이제 표현 안 하고 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약한 태풍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태풍이 약한 것 같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경각심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제 표현 안 하고 쓰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5m에서 32m까지는 중간 태풍, 그리고 33m에서 44m까지는 강한 태풍, 44m 이상일 때는 매우 강한 태풍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을 이제 발생 지역, 강풍 반점, 또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으로 나눠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초속 20m, 40m는 어느 정도 위력의 태풍입니까? 네,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불면은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아울러서 초고층의 아파트의 유리창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초속 40m 이상일 때는 사람은 물론 큰 바위도 날려버릴 수도 있고 달리는 차가 뒤집힐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초속 20m만 돼도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든 만큼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태풍으로 피해를 안긴 솔릭, 그리고 올해는 장마전선과 맞물린 다나스. 올해 장마전선과 맞물리면서 이제 태풍 기간에 따른 태풍의 특징들도 좀 있나요? 네, 지난해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준 태풍 솔릭과 이번에 이제 영향을 준 올해의 다나스는 모두 이제 7월에 발생을 했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7월 9일 날 장마 기간이 빨리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빨리 시작됐고 폭염 일수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대기 온도도 높아지고 해수면 온도도 높아져서 쏠릭이 세력을 유지한 채 목포 부근을 상륙한 후 충청도를 거쳐서 강원도로 이제 통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이 약한 부분이 강한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라든지 그 바람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요. 올해의 경우 다나스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비가 우리 남해안 지방과고 제주도 지방에 비가 주기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으로 해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져서 해상에서 소멸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입니다. 네, 이제 같은 기간이라고 해도 쏠릭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인해서 내륙을 통과했고 다나스 같은 경우는 장마 전선으로 소멸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태풍의 역기능과 순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태풍의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하고 긍정적인 측면, 즉 양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홍수라든지 침수 피해, 산사태, 그리고 시설물 파괴 등 인적이라든지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은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대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적조라든지 녹조 현상을 제거하고 도로상의 먼지를 제거되는 환경 정화라든지 바다에서 플랑크톤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생태계 활성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적조, 녹조 현상 제거, 환경 정화 등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한반도를 덮친 태풍 가운데 가장 큰 위력을 가진 태풍이 있었을까요? 네, 과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중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태풍은 1987년도 7월 15일부터 16일에 영향을 준 태풍 셀마입니다. 셀마가 영향을 주었을 때 우리나라에는 그 사망과 실종자가 345명에 이르렀고요. 또한 이제 재산상의 피해가 가장 많았던 태풍은 2002년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영향을 준 그 태풍 누사입니다. 아울러서 이 누사는 인명피해도 두 번째로 많았던 태풍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루사를 좀 기억하고 있긴 한데요. 그때 그 사건은 좀 큰 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많은 피해를 남긴 태풍을 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예, 태풍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먼저 육상에서는 산사태와 축대 붕괴, 침수 피해와 시설물 관리 등의 사전에 이제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고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항해나 조업을 하지 마시고 피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해안가에서는 해수 범람에 따라서 이제 파도가 육상으로 해안가로 올라오는 올파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안가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산사태, 침수 피해를 대비하고 항해나 조업을 피하며 해안가 접근을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태풍은 얼마나 더 올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현재까지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태풍이 5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 여름철에도 30년 평년값과 비슷하게 11개에서 13개가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1개에서 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엔 1개에서 3개 정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올 한 해의 기후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가오는 8월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 10, 11월에 가을철에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을철에도 태풍이 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을철 태풍과 여름철 태풍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태풍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전월에 걸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주는 태풍은 과거에는 6월에서 8월 여름철에 줬지만은 최근에는 9월에서 10월까지도 10월 초까지는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의 온도는 8월 초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해양의 수온은 우리가 사는 대기 온도보다 조금 지연됩니다. 그래서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에 가장 바다의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 쪽에 올 때는 고수온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피해와 그 영향은 굉장히 크게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태풍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예의주시해야 하는 겁니까? 네, 기상청에서는 태풍 정보 전에 열대저하부 정보를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열대저하부가 발달을 해서 태풍으로 발달하고 우리나라에 접근할 때 태풍 정보를 3시간에서 1시간 단위까지도 그렇게 속보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 최신 정보를 활용해서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월 하순에는 장마가 종료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예상 강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과거에는 장마 기간에 강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접어들면서 장마 시작하기 전과 장마 기간에 강수량은 적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장마가 종료되고 나서 강수량이 한 30%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종택 목포기상대장과 태풍 발생 원인과 주의할 점, 그리고 올여름 태풍 전망에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더워도 정말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저는 지금 여수세계 엑스포 박람회장에 나와 있는데요. 명실상부한 해양의 도시 여수에서 이 무더위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여수 밤바다가 아닌 여수 낮바다 즐기러 가보실까요? 여기서 카약을 가장 좀 재밌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이제 관광객분들이 가족분들이나 연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이랑 같이 와서 해보지 못한 경험 새롭게 해보시면서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저처럼 이렇게 혼자 외롭게 온 사람들은 지금 카약을 뭐 즐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혼자 오셔도 충분히 재밌게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오셔서 체험하시면 괜찮습니다. 우와! 살려주세요! 우와! 어디 가요? 안녕! 이게 좀 적응이 되니까 육상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보다는 훨씬 좀
막상 직접 해보니까 즐기기도 쉽고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지금 제 바지가 온통 젖고 있다는 거, 그 정도의 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그러면 저도 혼자 왔고 혼자 오셨잖아요. 저희 누가 더 빨리 가는지 얘기 한번 하실까요? 더 드실 거죠? 네. 준비하시고 출발! 저리 가세요. 저 따라오지 마시고요. 아니 이렇게 제가 먼저 나가게 됐는데 저렇게 배신하시면 제가 많이 속상한데요? 저 봐주지 마세요. 저 완전 잘하는데. 안 되는데?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기 이기셨으니까 그만 가셔도 돼요. 이기셨어요. 물은 물이로다. 너무 힘들었어. 할 수가 없어. 저 괜히 저렇게 잘하시는 분하고 시합한다고 진짜 괜히 그렇게 나서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카약 정말 재밌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여수에는 카약만 있다? 아니요. 모래 흠뻑 젖었으니까 이제 옷을 좀 말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짚라인을 즐겨보겠습니다. 짚라인 체험 한번 즐기러 왔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자, 여수 박람회장에 위치한 짚라인 현장입니다. 자, 짚라인 현장은 우리 남녀노소 나이 제한 없이 5개월짜리 어린이와 93세 듯이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탈 수 있는 체험 시설입니다. 재미있는데 너무 짧아요. 무서웠는데 바람도 날리고 나쁘지 않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무섭게 생각 들었는데 타고 나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